그냥 뭐 의지박약 백수 아니냐, 뒤처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 학생들한테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입직하는 순간부터 노동시장 이중 격차로 인해서 두세 배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임금의 격차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중구조 때문이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 자체가 결국은 1차 노동시장, 대기업, 정규직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거듭하고 좌절을 해 있는 이 AI가 그동안 고착화된 노동시장 자체의 또 다른 어떤 그 이중구조에 대한 원인으로 지금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쉬었음 청년이 뭔지 그 개념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정의를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쉬었음 청년이란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청년 중에 지난주 활동 상태에 대한 질문에 그냥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을 의미합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들, 그게 이제 우리가 쉬었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건데, 이런 청년들이 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산업에서 로봇이 도입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일자리들이 이제 계속 줄어들어온 게 사실이죠. 또 지금 뭐 기업들은 여러 뭐 경기 침체라든지 문제로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있고,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또 지금 이 청년들이 준비해온 자기 스펙이라든지 이런 상태에 비해서 이제 눈높이가 맞지 않는 거죠. 요즘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일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미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살기 위해서 쉬었음 상태를 선택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이런 영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뭐 나이 먹고 졸업하고 그러면은 뭐 직장 갖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이제 삶의 표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개인주의라는 게 어떤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 스스로 그냥 한다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또는 어떤 사회적 표준에 따를 필요 없이.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이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굳이 집에 돈도 좀 있고라든지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굳이 어떤 직장에서 겪게 되는 뭐 부당한 대우라든지 뭐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참아가면서 다닐 필요는 없다. 또 그 시간에 뭐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개인주의 문화적 바탕이 기본적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때는 어떤 그 지금의 워라밸 뭐 이런 것보다 조금 참고 일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성취감,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됐을 때 그 연차에서 오는 만족감, 이런 걸 따졌는데 너무 워라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항변을 하자면 이제 기성세대가 그렇게 키웠다고 생각을 해요. 기성세대가 그렇게 키웠다? 네, 자녀분들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만 보더라도 저한테 항상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안정된 직장을 가져라. 사업도 안 된다. 그건 너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안정된 직장을 가져라.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들은 더한 이제 환경에서 자랐죠.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공부시켰고 되게 많이 기대하셨고 이것만 잘하면 너는 정말 안정되게 살 수 있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랐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청년들을 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쉬었음 청년들 당사자들이 느끼는 대중의 시선은 어떨까? 이 부분이요. 당사자들의 시선과 대중들의 시선에 좀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쉬었음 청년들의 인식과 이들이 느끼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쉬었음 청년은 의욕이 없다,
시간을 계획 없이 보낸다. 사회에 복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 시선은 많이 느끼지만 스스로 느끼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쉬었음 청년 당사자가 느끼는 대중의 시선은 부정적이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선 지금의 현실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 걸로 해석됩니다. 근데 쉬는 청년이 늘면서 사실 그 경제적인 손실도 클 텐데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추산했는데요. 연도별 쉬었음 청년 인구와 이들의 예상소득, 고용주의 사회보장 부담금을 합산해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총 약 44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2019년 약 7조 4천억 원에서 2023년 약 9조 6천억 원으로 5년 새 무려 약 2조 2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2030 기초생활수급자도 최근 10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와 30대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 3천여 명으로 2015년보다 59% 증가했습니다. 고착된 경기 침체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이 주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럼 이런 쉼을 선택한 청년들의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듣고 한번 얘기를 쭉 펼쳐줬으면 좋겠었어요. 저희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쉬었음 청년을 제가 택했다기보다는 퇴사를 하고 뭐 나다운 삶을 찾고 싶어서 퇴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쉬었음 청년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사실 학교에 다닐 때부터 실습을 하면서 간호사로 내가 일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병풍처럼 서 있다가 시키는 거 좀 하고 이런 일 정도? 그 처음에 유튜브를 올렸던 거는 제가 2년 전에 퇴사를 했을 때 그냥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데 그때에 뭐 그냥 뭐 의지박약 백수 아니냐, 뒤처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실업급여를 받은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실업급여가 있었기 때문에 운 좋게 지원해주는 걸 보면은 뭐 자소서나 면접 이런 거 어떻게 잘 보는지 이런 걸 좀 도와주는 게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질적인 도움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저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어떤 나의 자존감이 채워지는 것도 있고 삶의 의미도 느끼는 것도 있고 해서 결국 제일 문제는 이 쉬었음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아예 일을 할 마음에 힘이 사라지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쉬었음이라는 거를 꼭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 쉬는 청년들이 꼽은 일자리 조건은 어떻게 돼요? 눈만 높다 뭐 이런 오해들이 많은데요. 실제 수치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청년들이 꼽은 일자리 최소 조건은 연봉 2,823만 원, 통근 시간 63분 이내, 추가 근무 주 3.14회 이내였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연봉 약 2,515만 5,240원이고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통근 시간은 73.9분이었는데요. 쉬었음 청년들이 꼽은 희망 최소 연봉은 최저임금에서 약 12% 많은 금액에 불과했으며 평균 통근 시간과 희망 통근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최소 조건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겁니다. 글쎄 그러네요. 청년들의 일자리 조건 지금 봤는데 네.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만 놓고 보면 그렇게 무리스러운 조건은 아니죠. 네. 눈이 높기 때문에 뭐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분명히 아닌데 이 자료에는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통근 시간 문제인데요. 지금 저도 아는 이제 청년들한테 몇 명 얘기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도권에 아무래도 살게 되면은 통근 시간이 뭐 서울 직장으로 했을 때 한 2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2시간만 줄여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이라든가 뭐 쉬고 뭐 여유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데 63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는 직장이 사실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노동 강도라든지 직장 문화 같은 이런 질적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고 사실 여기서 또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들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은 자기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공백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자기한테 들어갈 수 있는 좀 눈을 낮춰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급여를 안 주는 곳들도 너무 많고 야근을 너무 많이 하거나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는 환경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되게 회사 안에서의 그 조직 문화가 굉장히 좀 폭력적인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갔는데 아는 이제 동생이 얘기하기로 일진 언니들을 만난 것 같았다. 약간 이런 이제 학교에서의 그 경험들이 회사에서 그대로 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경험이네요. 근데 안 좋은 경험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네네. 저희 세대에는 네. 그 친구들을 고용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 친구 중에는 요즘 청년들은 3O다 이래요. 그게 뭐냐면 저요? 제가요? 왜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뭘 시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네.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또 차이가 있어요. 맞아요. 이 중앙부처하고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3,000여 가지가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게 실효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구직을 지원하는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청년들이 이제 쉬었음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존재하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변 환경이라든지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쪽의 정책도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 좋은 일자리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청년들 보면은 뭐 도배라든지 막 이렇게 그래요. 육체적인 노동들도 자기한테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많이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회 인식이 어떤가요? 너 더울 때 밖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추울 때 밖에서 추워하면서 일한다고 막 이러면서 네. 되게 뭔가 직업에 대한 기천을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시대의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는 AI하고 이제 로봇 산업 발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또 AI라든지 로봇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더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점차 이 일자리 자체가 그 초고도화된 전문직 그리고 저임금 그 육체노동 이런 식으로 양극화될 거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취업을 하고 일자리가 있던 분야들이 지금 사라지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이제 과도기 중이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은 이때까지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동할 수 있는 산업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기 전에 이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이 이중 구조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요, 같은 사회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 하청은 물론이고요, 남성, 여성 간의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구조적인 격차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임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보험 가입률이라든지 노동 안정성, 그리고 그 이외 임금 이외에 따라오는 복지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승진 기회, 산업재해에도 이런 부분에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나 원인은 뭐에서 둡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가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생산 공정들을 중소기업에 외주를 주기 시작했어요. 하청을 주고 다시 재하청을 주는 수직적인 분업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이와 같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점점점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KDI가 2021년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 전에 조사한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250명 이상의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는 13.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57%가 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거의 47.2%, 일본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가 소상공인이 많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2%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는 비중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단가 인하 압박도 강해지고 임금 격차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 전체의 빌규형이 점점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노동조합들도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되면서 결국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만을 올려주는 노동조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귀족노조라는 어떤 비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섭력의 차이들 자체도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런 임금 격차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실제 중소기업 입사자들 같은 경우는 2년 내에 퇴직하는 확률이 중소기업의 경우는 63%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10명 중에서 6, 7명 같은 경우는 퇴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대기업은 안정적으로 인력을 계속 수급받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양질의 인력들을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 인력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실제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단순하게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산력의 문제하고 이어지면서 이 격차가 강화될수록 국가적인 전반적인 생산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그럼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지금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재해죠. 안전 문제입니다. 산재 사망률만 본다라고 하면은 원청, 즉 대기업 근로자하고 하청 근로자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8배가 넘습니다. 늘 얘기 나오는 부분이 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지금도 지적하셨지만은 임금 격차 때문에 일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어렵고 힘든 일은 하청업체에 맡겨버리는. 그래서 거기서 구조적으로 위험성을 안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럼요. 얼마 전 공정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발표에서도요. 실제 이 기준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 거래 건수가 3,200건을 넘었습니다. 2024년도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입니다. 납품 단가를 뭐 후려치기에 대한 방법도 있고 계약 자체를 아예 작성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실제 발주를 지연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신고를 한 것만 3,200건이면 신고를 하지 않은 건이 얼마나 많을까도 저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하는 게 일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현상.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입사할 당시만 이제 90년대에 입사를 하고 졸업했을 때고 맞물렸을 때가 IMF 크라이시스하고 맞물렸을 때였었습니다. 상당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있을 거예요, 찾으면요. 근데 그 일자리 질의 차이가 격차가 많다는 것이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질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고요. 대신에 중소기업 일자리는 도리어 지금 구인난에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중구조 때문이다. 변변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 자체가 결국은 1차 노동시장, 대기업, 정규직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거듭하고 좌절을 해 있는 이러한 상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지금 니트족 청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청년들에게 했던 국민 취업제도라든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든지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같은 이런 청년 정책들이 결국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나 이 회사 정도 돼야 들어가 이러는 청년들한테 너 눈높이를 조금 낮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현장에서는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것이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한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선택하는 게 또 쉽지만은 않겠다 싶네요. 저도 이제 제가 뭐 현장에서 학과장 할 때는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요. 제 학생들한테 눈높이를 낮춰서 중소기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입직하는 순간부터 노동시장 이중 격차로 인해서 두세 배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임금의 격차가 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청년들을 내몰기가 어렵더라고요. 한번 저희가 뭐 중소기업으로 낮춰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본인이 평생에 어떤 가질 수 있는 자산이 결정이 되고 결혼 유무, 그다음에 출산에 대한 유무, 그다음에 노후에 대한 유무 자체가 굉장히 결정이 되면서 또 차이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지금 어디에 내가 발을 담그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의 전반이 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참 어렵다 이런 얘기 뭐 누누이 듣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한 번 비정규직 시장에 진입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 가운데 2007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18.9%였는데 2020년 비정규직 중에는 10.1%만이 1년 뒤에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정규직 전환율이 최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기본적인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교수님, 최근에 정규직들, 특히 대기업의 정규직들 채용 공고 신입들 이제 많이 올라오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올해는 많이 안 올라오죠. 예, 많이 아닙니다. 예. 네. 대기업들도 신입들 자체를 뽑지 않고 예.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TO 자체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대기업들 내에서 그냥 직원들끼리 그냥 경력직들이 어떻게 보면 이동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기업들조차도 되게 대내외적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예전만큼 수익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상시적으로 고용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되는 명퇴의 그 상시화라는 얘기가 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의 탄력성을 유지를 해야 돼서 비정규직을 채용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공정성 논란에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갑자기 정규직을 하는 상황 자체에서는 정규직을 준비했던 취준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렵게 정규직이 되었던 기존의 근로자들이든지 이런 그분들한테서는 결국은 굉장히 저항이 더 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인국공 사태, 인천공항, 맞아요. 예, 네. 인천공항 사태, 기억납니다. 예, 그거 굉장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항, 그다음에 또 노동조합들의 저항 이런 것들까지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간, 노노 간의 갈등 자체도 어떤 이렇게 이중구조가 해소가 되지 않는 원인 자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서 양극화가 또 일어날까? 우리가 그동안 몇 번의 산업혁명을 겪었는데 이번에 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AI가 지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놀라고 있는 정도이고요. 이 AI가 그동안 지금 뭐 고착화된 노동시장 자체의 또 다른 어떤 그 이중구조에 대한 원인으로 지금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23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약 한 341만 명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의 한 12% 정도가 되는데요. 이분들의 일자리 자체를 전체를 다 대체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위 정도의 그리고 반복 업무를 하고 있는 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을 떨어뜨릴 것이고 그다음에 나아가가지고 이분들의 일자리 자체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자동화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의 일자리만 대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 AI는 인지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추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AI로 인해 가지고 고학력의 고임금의 근로자들의 일자리들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AI를 지금 다루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또다시 시장에서 도태가 되는 2차 시장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동안 고착되어 왔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AI가 어떻게 보면 더 덮어지면서 이중구조 자체에 대해서 겹겹이 어떤 아주 다각화된 원인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히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그 AI 발전으로 인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건 없을까요? 뭐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AI에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서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대기업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자체가 중소기업들 자체가 AI에 투자를 하거나 AI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는 구조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망치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들에 대해서 또다시 고숙련으로 원래 있던 근로자들이 그 일자리마저도 흡수하게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로 해서 새로운 기회가 누군가에게 생기는 그런 것들을 쉽게 기대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게 하려면 어떤 대책 정도가 나와줘야 될까요? 노무사님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대기업이다 저희가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여성이라든지 그렇다면 비정규직 같은 이런 부분들에다 조금 더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엔 첫 번째는 포용적인 디지털 포용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중장년층에 대한 직무 전환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지방 거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AI 교육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실제 디지털 전환에도 활용을 하고 기업에도 중소기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나 솔루션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솔루션이나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 정부에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이를 개발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임금 체계 개선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임금 체계 개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해외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2011년에서 2012년 OECD 국제 성인 역량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속연수가 1년 증가할 때 임금이 약 2%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반면에 인지 능력에 대한 보상은 3분의 1 정도로 작아 개인의 능력보다는 오래 근속한 것에 대한 임금 보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공 서열이죠, 이게. 전체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데 예. 이건 많이들 없어지지 않았나요, 지금? 뭐 말씀드리면 우리 학교도 여전히 연봉제입니다. 성과급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연구를 했을 때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금 서열식 임금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MZ 세대들의 불만들이 많이 쌓이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일도 더 많이 하고 있고 또 역량도 많은 것 같은데 저분이 더 많이 임금을 가져갈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무급제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직무급만 뭐 해결책은 아니고요. 직능급이 될 수 있는 거죠. 연차에서 쌓이는 경력에서 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네. 짬이라고 하는 네. 뭐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네. 이런 바이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직무에서 나타나는 전문성이 같이 배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기업의 특성에 맞게 직무급을 택할 수도 있고 직능급을 택할 수도 있고 아예 성과 연봉제를 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장 적합한 임금 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원해서 컨설팅해주는 프로그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임금 유연성을 높이는 대책들 예. 이런 부분을 더 충실히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 그렇죠. 예. 예.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첫걸음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했을 때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성과급 같은 경우가 분배가 됐으나 2차, 3차 하청 같은 경우는 성과급 분배는 전혀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뭐 자동차를 만들건 배를 만들건 대기업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하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협력업체 근로자들 공동의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도 같이 성과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해외에서 벤치마킹할 사례는 뭐 없겠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독일 폭스바겐에서 이제 오토 5000이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의 어떤 그 모델이 되기도 했었죠. 노사정이 함께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되게 낙후된 지역에 또는 고용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공장도 만들고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도 약간의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이제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요. 제도적으로는 네덜란드의 플렉스 세큐리티 모델을 조금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렉스, 네, 유연함이죠. 그다음에 세큐리티 안정성인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파트타임하고 임시직의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이제는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그 늘려 나갔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늘려 나갔고요. 이제 지금 노동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고는 고령자들은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풀타임으로 또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자체는 굉장히 일자리는 여러 개로 나뉘되 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동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사회 안정망을 확보하는 구조, 이런 형태로 같이 양면을 같이 가지고 가는 이 제도 자체는 조금 저희가 많이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일자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임금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질 중심의 정책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용률 수치보다는요,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일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 중심의 고용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 수만이 아니라 이 일자리를 통해서 성장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생애 경력 관리 체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 이런 게 잘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소상공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국가가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노동정책이 단순하게 경제정책의 하위 구조가 아니고요. 국가 정책의 좀 중심을 차지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든지 탈노동화라는 얘기가 더 이상 안 들렸으면 좋겠고요. 이런 시대적 여러 가지 아젠다를 좀 해결하면서 함께 다 모든 사회가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임금 직무 정보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기업들마다 임금 자체를 이제 공시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보여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어느 정도씩을 주고 있는지를 보여지게 하면서 그러한 공정임금 체계로 이제 끌고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슨 어떠한 이중구조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사회적인 대화에 대해서 정말로 성공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법이나 제도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하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고 정착이 되고 근본적으로 이중구조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노사 간의 회복, 그다음에 타협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계속된 관심 그리고 논의를 가지고 꾸준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